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이 둥지를 틀고 바람이 쉬어가는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해가 짧고 밤이 길어 저녁이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산허리를 감싸 안으며 고요히 흘러가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흐르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대대로 흙을 파먹고 사는 순박한 농사꾼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끝자락 산비탈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어미 잃은 소녀 연희와 그 아비가 단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록 10살이 갓 넘은 어린 계집아이였으나 그 속 기품은 이미 다 큰 어른과 매 한 가지라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연희가 젖을 떼기도 전에 몹쓸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아비는 핏덩이 같은 딸을 살리기 위해 동네 안악들에게 동냥젖을 얻어먹이며 금지옥엽으로 키워냈습니다. 아비는 무뚝뚝하고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딸을 향한 마음만큼은 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자신의 옷이 헤어지는 줄은 몰라도 연희의 꽃신 닳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희 또한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알기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죽은 어미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면 연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연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호기심이 일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훈장님의 굵직한 선창에 따라 아이들이 목청껏 따라 읽는 하늘천, 나지, 거물현, 누루 황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연인의 집 마당까지 들려올 때면 연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담은 노래처럼 연희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연인의 집과 서당은 제법 거리가 있었지만 산골의 맑은 공기는 소리를 멀리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아비가 밭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낮 시간이면 연희는 나무를 캔다는 핑계로 소쿠리를 끼고 서당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글소리는 연희에게 유일한 배움이었고 보이지 않는 스승이었습니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양반집 자제들이거나 살림이 넉넉한 집안의 아들들이었기에 가난한 농사꾼의 딸인 연희가 감히 그 문턱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며 그 소리를 흉내내곤 했습니다. 놀랍게도 연희는 한 번 들은 글귀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의 뜻을 풀이해 주시는 소리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습니다. 비록 먹물 묻은 붓 한 번 쥐어본 적 없고 하얀 화선지 위에 점 하나 찍어본 적 없었지만 연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글자가 살아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의 흙을 평평하게 고른 뒤 나뭇가지를 붙삼아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던 획들이 날이 갈수록 힘이 생기고 균형이 잡혀갔습니다. 아비는 마당에 어지럽게 그려진 자국들을 보며 그저 아이가 흙장난을 하는 줄로만 알고 빙그레 웃고 넘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와 마른 낙엽을 우수수 떨어뜨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서당의 수업이 일찍 파했는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연희는 여느 때처럼 나물 소쿠리를 옆구리에 끼고 서당 담장 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서당 마당에는 늦가을의 햇살만이
쓸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보이는 마당의 고운 모래흙이 마치 깨끗한 종이처럼 연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홀린 듯이 조심조심 서당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붓 대신 쥐고 있던 몽당 나뭇가지가 손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담장 너머로 들었던 시 한 수를 떠올리며 흙바닥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에 오동잎 떨어지고 기러기 울며 남쪽으로 날아가네. 흙 위에 새겨지는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며 뻗어나갔습니다. 연희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서 피어나는 글자들은 단순히 모양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쓸쓸함과 그리움의 정서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닌 예인의 혼이 담긴 명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기침 소리와 함께 뒷짐을 진 김훈장이 사랑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김훈장은 이 마을에서 고지식하기로 소문난 분으로 평생을 글과 예법 속에서 살아온 깐깐한 선비였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연희는 화들짝 놀라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불을 듯이 놀란 연희는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훈장님께 혼이 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그것도 신성한 서당에 함부로 들어와 흙바닥을 어지럽혔으니 호통을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훈장은 낯선 계집아이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아이 앞에 흙바닥에 쓰인 글씨들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흙바닥에 거칠게 쓰인 그 글씨는 서당에 다니는 어떤 학동의 글씨보다도 힘이 있고 유려했습니다. 획의 굵기와 흐름, 글자 간의 균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훈장은 천천히 다가와 연희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연희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글을 네가 썼느냐? 김훈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잘못했습니다. 훈장님,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울먹였습니다. 김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꾸지람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을 정녕 네가 썼단 말이냐?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연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훈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장 너머로 훈장님께서 읽으시는 소리를 듣고 흉내만 내보았을 뿐입니다. 연희의 대답에 김훈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들은 소리만으로 그를 깨치고 붓 한 번 잡아보지 않고 이런 필체를 구사한다니 이는 실로 천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훈장은 잠시 멍하니 연희를 내려다보다가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느냐? 연희는 잠시 머뭇거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니 나뭇잎은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고 철새는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을 찾아간다는 뜻이 아니옵니까? 제 어미가 흙으로 돌아가고 아비가 겨울채비를 서두르는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희의 해석은 단순히 글자의 뜻을 푸는 것을 넘어 삶의 비애와 자연의 섭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김훈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보석이다.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스스로 빛을 내는 야명주와 같은 존재다. 김훈장은 평생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지만 이토록 총명한 아이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내 아이로 태어났다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일 것이요. 나라의 큰 동량이 되었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훈장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글을 읽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더욱이 가난한 농사꾼의 딸이 학문을 익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뛰어난 재주는 때를 잘못 만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훈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훈장은 뒷짐을 진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습니다. 훈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냉정한 현실 인식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희야, 네 재주는 실로 하늘이 내린 것이로구나. 내 평생 이토록 맑고 총명한 눈을 본 적이 없다. 칭찬의 말이었지만 연희는 훈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훈장님은 쭈그리고 앉아 연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허나 명심하거라.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난들 하늘이 정한 팔자는 바꿀 수 없는 법이다. 너는 농사꾼의 딸로 태어났고 장차 지아비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여인이다. 김훈장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연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를 안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이기도 하나 네 처지에서는 오히려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의 부조리에 고통받을 것이요. 날개를 펼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게 될 것이다. 부디 오늘 일은 잊고 붓 대신 호미를 잡는 법을 익히거라. 그것이 네가 편안하게 사는 길이다. 그 말은 어린 연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예언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연희의 재능을 아끼면서도 그 재능이 불러올 파란을 염려하여 차라리 싹을 자르려 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훈장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아니면 농사꾼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잘못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희는 눈물 맺힌 눈으로 훈장님께 절을 올리고 도망치듯 서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김 훈장의 긴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좁은 길을 걸으며 연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거친 손, 호미와 낫을 쥐어야 할 손이었습니다. 서당 마당에서 느꼈던 그 짜릿한 희열은 온데간데 없고 훈장님의 서늘한 예언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팔자는 바꿀 수 없다. 아는 것이 독이 된다. 그 말들은 마치 족쇄처럼 연희의 마음을 참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들이 마치 연희를 비웃으며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비는 벌써 반일을 마치고 돌아와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비의 등은 굽어 있었고 굵은 주름이 패인 얼굴은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따라 평생 흙만 파먹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연희는 아비에게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비가 알면 걱정할 것이 뻔했고 혹여나 헛된 꿈을 꾸는 딸을 나무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서 밥이 끓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지만 연희의 마음은 여전히 서당 마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밥물을 맞추던 연희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열망과 닮아 보였습니다. 훈장님은 잊으라고 하셨지만 한 번 맛본 글의 맛은
쉽게 잊힐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연희는 부직갱이로 죄를 극적이며 몰래 하늘 천자를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쓱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문창호지에 은은하게 비쳐들 때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곤히 잠든 아비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일어나 앉아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달은 양반집 기와지붕이나 자신의 초가집 지붕이나 공평하게 비추고 있는데 왜 사람의 운명은 이토록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연희는 달을 보며 훈장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늘이 정한 팔자는 바꿀 수 없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나는 호미질만 하며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질 운명인 걸까? 하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글자들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이 똔의 즐거움은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연희의 눈동자에 달빛이 고여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훈장님은 불행한 예언을 하셨지만 연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지만 단단한 오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미 잃은 슬픔을 글배우는 기쁨으로 채워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쏴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연희의 앞날에 닥쳐올 시련과 그 너머에 있을지 모를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이 산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자 가을의 풍요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전 마을 사람들은 김장을 담그고 찬감을 마련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분주한 틈을 타고 차가운 북풍보다 더 매섭고 끈질긴 소문이 마을 안을 휘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물을 핥는 공동 우물가였는데 이곳은 마을의 모든 대소사가 섞이고 부풀려져 퍼져나가는 입소문의 솥단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안악들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방망이질을 하다가도 누군가 말문을 열면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연희가 있었습니다. 훈장님이 연희의 재주를 알아보고 탄식했던 그날, 우연히 서당 근처를 지나던 나무꾼 하나가 담장 너머로 훈장님과 연희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집 아이가 글을 읽는다더라. 훈장님이 천재라고 했다더라 하는 말들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붙고 뼈가 자라나 나중에는 연희가 귀신에 들려 주문을 웬다더라.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제 어미를 잡아먹은 것이다라는 흉측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어느새 호기심을 넘어선 경계심이 서리기 시작했고 연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가운 가시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에 부채질을 하고 나선 사람은 바로 마을 어귀에 사는 칠성댁이었습니다. 칠성댁은 심술이 고약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성미로 유명했는데 특히나 어미 없이 자란 연희가 싹싹하고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터였습니다. 칠성댁은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그 어린 것이 눈매가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 여자가 조신하게 바느질이나 익힐 것이지. 감히 서당 근처를 기웃거리며 그를 훔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이 마을에 무슨 병고가 생길지 누가 알겠어. 칠성댁의 표독스러운 말에 마을 안악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다는 둥. 여자가 그를 알면 시집가서 남편을 무시한다는 둥.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연희를 입방아에 올렸습니다. 개 중에는 연희를 안쓰럽게 여기는 이도 있었으나 칠성댁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감히 나서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칠성댁은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비가 딸 자식 단속을 어찌하는 건지 슈로 어미가 없으니 보고 배운 게 없어 저런 망측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게야. 네. 마을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삽시간에 연히 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랑방에 마시를 나갔던 아버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우직한 아버지에게 딸이 똑똑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흉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연희가 영특하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무겁던지 마당에 늙은 감나무가 파르르 떠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연희를 불러놓고 나무라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죽은 아내를 쏙 빼닮은 그 아이가 기특하게도 스스로 그를 깨쳤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희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했다. 우리 같은 상놈들은 그저 눈 있어도 못 본 척, 귀 있어도 못 들은 척, 입 있어도 벙어리인 척 사는 게 제일이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회한과 딸을 지키고 싶은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다가 아버지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훈장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 나라와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를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짐이 되고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연희는 아궁이 불빛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자신이 땅바닥에 썼던 글자들이 일렁거리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내 다시는 글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아버지를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바보가 되어 살리라. 그러나 칠성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칠성댁은 핑계를 만들어 연인의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빌려갔던 채를 돌려받는다는 구실이었지만 속셈은 딴 데 있었습니다. 칠성댁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매의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춘삼이 아버지는 밭에 갔나? 연희 너는 집에 있었느냐? 칠성댁은 짐짓 살가운 척하며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놀라서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칠성댁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솥뚜껑을 열어보고 찬장을 뒤적거렸습니다. 쉽슈. 살림꼴이 이게 뭐냐? 행주 밥물이 맑지가 않구나. 계집아이가 글 공부한다고 헛바람이 들어서 집안 살림은 뒷전이라더니 소문이 영 헛소문은 아니었구먼. 칠성댁은 먼지 하나 없는 부엌을 트집 잡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억울합니다. 저는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연희가 조그맣게 항변하자 칠성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달아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고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어. 어미 없는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그 말은 연희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칠성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과거라도 보러 갈 테냐, 아니면 정승댁 며느리로 들어갈 테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 법이다.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칠성댁의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기웃거렸습니다. 연희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바디를 마치고 돌아오던 아버지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칠성댁, 이게 무슨 행패여. 내 딸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남의 집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요. 평소 순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낯을 든 채 무섭게 소리치자 칠성댁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다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 딸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게. 온 동네가 자네 딸 흉보는 줄도 모르고 감싸고 돌기만 하니 원. 칠성댁은 궁시렁거리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말들은 가시가 되어 마당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아버지는 낯을 던지고 털썩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훈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붓 대신 호미를 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글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당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마당에 흙장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희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김을 메고 흙을 골랐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은 거친 일 때문에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연희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고될수록 머릿속의 글자들이 지워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일부러 더욱 어수룩하게 행동했습니다. 장터에서 셈을 할 때도 일부러 손가락을 꼽으며 더듬거렸고 벽보가 붙어도 까막눈인 척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콩 한 대를 빌리러 와서 연희야, 이거 몇 톱이나 되는지 세어보렴 하고 물었을 때 연희는 한눈에 그것이 5톱임을 알았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글쎄요. 저는 셈을 할 줄 몰라서 아버지가 오시면 여쭤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럼 그렇지. 소문이 부풀려진 게야. 이렇게 순에 빠진 애가 무슨 글을 안다고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연희의 이런 노력 덕분에 마을에 흉흉했던 소문은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칠성댁도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이제야 제 분수를 찾았구먼 하며 비웃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일만 하는 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눈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그늘이 드리워진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부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호롱불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은 길고도 지루했습니다. 연희는 바느질감을 무릎에 놓고 앉아 있었지만 바늘귀를 꿰는 손길은 멈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연희의 머릿속은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글자들이 밤이면 되살아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심보감의 한 구절이, 훈장님이 읊으시던 시조 한 자락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소리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저 농사꾼의 딸일 뿐이야. 연희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며 자신의 천재성을 깊은 우물 속에 가두고
돌을 덮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의 해진 옷을 기워주기 위해 반행고리를 찾던 연희는 헌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던 낡은 규중 치루쟁농기 필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것이 짐을 정리하다 흘러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보고 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이 책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바늘과 실이 말을 한다는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연희는 책 표지를 어루만지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칠성대개 독설과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연희는 눈을 질끈 감고 책을 다시 장롱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닫듯 단호하고도 슬픈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는 대신 훅 불어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삭풍이 불어와 문풍지를 떨게 했고 그 소리는 마치 연희의 마음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연희가 바보가 되기를 원했고 연희는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바보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연희의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깊어 동지가 지나고 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새해 맞을 준비로 다시 들썩였지만 연인의 초가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장독대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깍깍 울어댔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징조라지만 연희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어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일 같은 건 없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묘하여 사람이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끈질기게 따라붙는 법입니다. 연희가 꽁꽁 얼려버린 그 재주가 다시금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눈보라와 함께 서서히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언 땅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겨우내 먹을 것이 떨어져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춘궁기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창고의 바닥은 드러난 지 오래였고 장독대에는 텅 빈 항아리들만이 바람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고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관아에서 세금을 거들어 오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의 나라에 바칠 곡식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곧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낯선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관아에서 파견된 아전과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위압적이었고 허리춤에 찬 육모 방망이는 보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전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빳빳한 종이 뭉치인 장부를 탁 치며 이장을 호출했습니다. 어이? 이장이 마을에서 바쳐야 할 환곡의 이자가 왜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게냐? 관아의 곳간이 비어가는데 너희들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으냐? 아전의 고함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정자나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장은 낡은 갓을 고쳤으며 굽신거렸습니다. 나리, 굽어 살펴주십시오. 지난해 가뭄이 너무 심해 수확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그 많은 이자를 감당하겠습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신다면. 그러나 아전은 이장의 말을 싹둑 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닥쳐라, 여기 장부를 보아라. 너희 마을이 빌려간 곡식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딴소리냐. 계산을 해보니
원금에 밀린 이자까지 합하여 쌀 50가마니를 더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장정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칠 것이다. 고 50가만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털어도 10가마니가 나올까 말까 한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김 훈장님도 서당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훈장님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아전에게 예를 갖추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아전. 아무리 관의 명령이라 하나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50가만이라니요.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요. 내가 잠시 장부를 볼 수 있겠소. 아전은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김 훈장 앞으로 던졌습니다. 흥. 시골 훈장이 셈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디 한번 보시오. 관아의 셈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이요. 김 훈장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숫자들과 복잡한 계산식들이 눈앞을 어지럽혔습니다. 김 훈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쓰는 이두문자와 복잡하게 얽힌 숫자의 셈법은 일반 서당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아전이 일부러 셈을 복잡하게 꼬아놓은 탓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 훈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희망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아전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보시오. 훈장이라면서 장부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큰 소리요. 해가 지기 전까지 곡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마을 장정 5을 끌고 가겠소. 그 시각 연희는 마을 회관 부엌에서 어른들에게 내갈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한숨 소리에 연희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연희는 물바가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사이로 훈장님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과 거만하게 앉아있는 아전. 그리고 펼쳐진 장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성대기 연희를 발견하고는 눈을 흘겼습니다. 어린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재수없게 시리. 썩 물러가라 하지만 연희는 칠성대기 욕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펼쳐진 장부의 숫자들만이 연희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연희는 물을 따르는 척하며 훈장님 어깨 너머로 장부를 훔쳐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연희의 머릿속에서는 번개처럼 빠른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려간 곡식의 양, 기간, 그리고 이자율.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전이 적어놓은 숫자의 흐름이 중간에 뚝 끊기고 엉뚱한 곳에서 덧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묘하게 숫자를 부풀려 착복하려는 아전의 속임수였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거다. 저기서 10가마니가 20가마니로 둔갑했구나. 하지만 연희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셈을 안다고 나서는 순간 아버지와 훈장님의 입장이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아전의 미움을 사서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전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으름장을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갈 테니 내일 아침까지 곡식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각오해라. 장부는 내가 가져갈 테니 딴수 부릴 생각 말고 아전이 장부를 챙겨 사라지자. 마을은 초상집처럼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김 훈장님은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희 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끌어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남자들은 사랑방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올리 만무했습니다. 연희는 제 방에 앉아 콩이 담긴 소쿠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보았던 장부의 숫자들을 기억해내어 바닥에 콩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콩은 빌린 곡식, 흰 콩은 이자, 파든 기간. 연희의 손가락이 콩알들을 쥐락펴락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연희의 그림자가 춤을 추듯 벽을 오르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닭이 울 때쯤 연희의 앞에는 명확한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전은 3년 전 이미 갚은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이중으로 계산했고 그로 인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묘안을 짜냈습니다. 연희는 콩들을 종류별로 주머니에 담아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훈장님이 밤새 시름에 잠겨 계실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당 사랑채 문 밖에는 훈장님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콩과 팥을 이용하여 아전의 장부 계산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수식도였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갈라지는 지점에 검은 돌을 놓고 잘못 더해진 부분에 X표를 그어 누구나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그림을 완성한 후 그 옆에 콩주머니를 놓아두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동이 터오자 아전과 포졸들이 다시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곡식은 준비되었느냐? 아전의 호령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만 숙이고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그때 밤새 한숨도 못 잔 김 훈장님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문 앞 흙바닥에 그려진 기이한 그림과 콩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훈장님은 의아해하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장난인 줄 알았으나 가만히 보니 그것은 어제 자신이 그토록 풀려고 했던 장부의 셈법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부보다 훨씬 더 명쾌하게 숫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 훈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갈라져야 할 것이 저기로 붙었어. 훈장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림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아전이 숫자를 조작한 그 지점이었습니다. 3년 전의 기록이 교묘하게 현재의 빚으로 둔갑해 있었던 것입니다. 훈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머릿속에 새긴 뒤 결연한 표정으로 아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이제야 그 장부의 비밀을 알았소. 훈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전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비밀은 무슨 얼어 죽을 비밀. 핑계 대지 말고 곡식이나 내놓으시오. 김 훈장은 물러서지 않고 아전의 장부를 낚아채듯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연희가 알려준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여기 을미년의 이자는 이미 병신년에 갚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 헌데 어찌하여 이 숫자가 정유년의 원금으로 다시 들어가 있단 말이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장부요. 관아의 법도에 따르면 백성을 속여 세금을 착복한 자는 곤장 100대의 파면이라고 들었소만 훈장님의 서슬 퍼런 지적에 아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전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착오라니 이것이 어찌 단순한 착오란 말이냐. 김훈장의 호통의 아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잼이 틀린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아전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장부를 다시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계산된 세금은 50가마니가 아니라 겨우 5가마니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옥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훈장님을 애워싸고 훈장님 만세. 우리 훈장님이 마을을 살리셨다 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칠성댁이 씩씩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칠성댁은 아침 일찍 서당 근처에서 연희가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훈장님 다행입니다만 아까 새벽에 저 재수 없는 연인연이 서당 앞을 기웃거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부정을 타서 일이 그르칠까봐 쫓아내려 했는데 혹시 전연이 훈장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까? 내 전연을 당장 칠성댁이 연희를 끌어내려 하자 김 훈장님은 엄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칠성댁을 제지했습니다. 멈추시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김 훈장의 시선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도하고 있는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훈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푼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 바로 저 아이가 풀어준 답을 자신이 대신 읊었을 뿐이라는 것을. 흙바닥에 그려진 정교한 콩그림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연희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구명줄이었습니다. 훈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호미를 쥐라고 했건만 결국 너는 그 명석한 머리로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훈장님은 칠성댁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오. 하늘이 우리 마을을 가엾게 여겨 숨겨진 지혜를 빌려준 것이오. 그러니 누구도 함부로 남을 탓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오. 아전과 포졸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듯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연희는 조용히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지만 연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버지를 지키고 이웃을 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훈장님의 시선은 멀어지는 연희의 작은 뒷모습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날에 대한 깊은 고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취해 술을 나누고 떡을 쳤지만 그날 밤 김 훈장님은 홀로 서당 마당에 앉아 연희가 그려놓았던 흙바닥의 흔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콩알들이 흩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이치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훈장님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탄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 아이에게 저토록 큰 날개를 주시고 날 수 없는 좁은 세장을 주셨나이까. 훈장님의 깊은 한숨은 밤바람에 실려 연인의 초가집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으나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연희의 운명에 조용하지만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물러가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산골 마을에는 예년보다 훨씬 따스하고 화사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마을 어귀의 산수유나무는 노란 꽃망울을 터뜨려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핀 꽃은 산수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귀한 깨달음의 꽃이었습니다.
세금 소동이 훈장님의 기지로 해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연일 서당으로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닭을 잡아오는 사람, 귀한 꿀단지를 들고 오는 사람, 갓 짠 참기름을 가져오는 사람 등 훈장님의 사랑채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칭송을 받는 김 훈장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훈장님은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한사코 물리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훈장님은 서당 마당을 서성이며 연희가 콩으로 그려놓았던 그 그림이 있던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칭송은 온당치 못한 것이며 진정한 공로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이 대나무처럼 곧은 그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훈장님은 결심한 듯 갓을 정제하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서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자나무 아래가 아니라 산비탈 외딴 곳에 있는 연인의 초가집이었습니다. 훈장님의 손에는 귀한 서책 대신 투박한 쌀 한 자루와 고기 한 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이 그 가난하고 볼품없는 집에 무슨 일로 가시는지 궁금하여 하나둘 뒤를 따랐습니다. 칠성댁도 무슨 꾸지람을 하시려나 보다 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뒷공무니를 쫓았습니다. 연인의 집마당에 들어선 훈장님은 밭을 갈고 있던 연희 아버지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평생 양반들에게 굽신거리기만 했던 아버지는 훈장님의 갑작스러운 인사에 소스라치게 놀라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훈장님, 어찌 이러십니까? 누추한 곳에 귀한 발걸음을 하시고. 아버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연희도 훈장님을 보고 깜짝 놀라 캔마루 뒤로 숨었습니다. 훈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보게, 춘삼이 아버지, 내 오늘 자네와 자네딸에게 큰 절이라도 올려야 마땅하나. 체면 칠해하느라 이렇게 약소한 것을 들고 왔네. 훈장님의 말씀에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이라니 훈장님이 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칠성댁이 불쑥 나서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더위를 드셨습니까? 저런 천한 것들에게 절이라니요. 저 연인연이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칠성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훈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놈 그 입 다물라. 평소 점잖던 훈장님의 녹이 띤 목소리에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훈장님은 칠성댁을 무섭게 노려보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번에 관아의 횡포에서 우리 마을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다. 바로 이 집의 딸 연희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옥살이를 하거나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숨어있는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훈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밤새 끙끙대며 풀지 못했던 장부의 비밀을 이 아이가 콩알 몇 개로 명쾌하게 풀어주었다. 나는 그저 아이가 차려놓은 밥상을 들고 아전에게 큰 소리를 쳤을 뿐이다. 그러니 진정한 마을의 은인은 내가 아니라 연희다. 훈장님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자라고, 엄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해왔던 그 아이가 자신들을 구했다니. 사람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경이로움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훈장님, 그게 참말입니까? 제 딸년이 정말.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숨어있는 연희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훈장님은 연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고개들 들거라. 너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큰 공을 세웠다. 연희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훈장님은 예전에 그 서늘했던 예언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연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연희야, 내 일전에 너에게 하늘이 정한 팔자는 바꿀 수 없다고 했었지. 그리고 아는 것이 독이 된다고도 했다. 연희는 그 말을 기억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훈장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내가 틀렸다. 아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너는 여전히 농사꾼의 딸이고 앞으로도 이 흙을 밟으며 살아갈 것이다. 산의 대장구처럼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하는 팔자는 아닐지 모른다. 허나 네가 가진 그 총명함과 지혜가 어찌 독이 되겠느냐. 그것은 너 자신을 비추고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이웃을 살리는 등불이 되었다. 훈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이 너에게 재주를 준 것은 그 재주로 높은 자리에 올라 호령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라는 뜻이었음을 내 이제야 깨달았다. 네가 붓 대신 호미를 쥐었다 한들 네가 밭고랑에 새기는 지혜는 화선지에 쓴 글보다 더 깊고 진한 향기가 날 것이다. 훈장님의 말씀은 봄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 연희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애비가 못나서 내 귀한 재주를 부끄러워만 했구나. 내 딸이 이렇게 장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눈물에 연희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져서 옷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심지어 칠성댁조차도 무안함과 미안함에 얼굴을 붉히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삶은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했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아버지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로 유학을 가지도 않았고 서당의 훈장님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에서 연희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어미 잃은 불쌍한 아이나 글 좀 안다고 설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지혜로운 아기씨 혹은 숨은 훈장님이라 부르며 마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비가 언제쯤 올지 궁금하면 사람들은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하늘의 구름 모양과 바람의 냄새, 그리고 절기의 흐름을 읽어 정확한 날짜를 일러주었습니다. 마을에 송사가 생기거나 샘이 꼬이는 일이 생겨도 사람들은 관하로 가는 대신 연희네 집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는 억울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의 실타래를 지혜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어찌나 명쾌하고 공평한지 누구도 불만을 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칠성댁이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댁이 잘 익은 홍시 몇 개를 치마폭에 싸서 쭈뼛거리며 연희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연희야, 우리 집 셋째가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사주단자를 좀 봐줄 수 있겠느냐. 내가 까막눈이라 당최 알 수가 있어야지. 칠성댁은 쑥스러운 듯 먼 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홍시를 받아들고 정성껏 사주를 봐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셋째 오라버니는 참 좋은 날에 장가 드시는 거예요.
며느리 복이 넝쿨째 들어오겠습니다. 연희의 덕담에 칠성댁의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뒤로 칠성댁은 연희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누가 연희 험담이라도 할라치면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며 앞장서서 혼내주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희도 어느덧 혼기가 꽉 찬 처녀가 되었고 이내 듬직하고 성실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훈장님이 예언한 대로 연희는 평범한 안악의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집은 언제나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김 훈장님은 은퇴한 뒤에도 종종 연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희의 아버지는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딸이 글을 읽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티를 하다가도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딸을 보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밤, 연희는 마당 평상에 앉아 옥수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곁에는 늙으신 아버지가 부채질을 하며 누워 계셨고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곤히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잠시 일손을 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제각기 다른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은 크고 화려하게, 어떤 별은 작고 은은하게 빛났지만 그 어떤 별도 쓸모없는 별은 없었습니다. 연희는 김 훈장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정한 팔자. 어릴 적 그 말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팔자란 정해진 틀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귀부인은 되지 못했으나 흙 묻은 옷을 입고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태신 쥔 호미로 땅을 일구고 사람을 일구었으니 이보다 더 보람찬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희는 손에 쥐고 있던 옥수수 알갱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알이 박힌 옥수수처럼 자신의 삶도 하루하루가 소중한 이야기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훈장님 말씀이 맞았어. 나는 흙에서 태어나 흙의 지혜를 배웠으니 이것이 내게 가장 어울리는 옷이었구나. 연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억울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잔한 감사와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자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어릴 적 서당 너머로 들리던 글 읽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불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평상 한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달빛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연희는 그 해를 맞이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붓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그려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농사꾼의 딸로서 말입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연인의 초가집 지붕을 하얗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